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 집중 연장 방송 언중 6월. 네, 매주 월요일 유튜브 연장 방송은 언중 6월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집판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아주 첨예한 쟁점 사안 가운데 하나로 지금 부상을 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아주 거세게 맞부닥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아주 특별한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열띤 토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노조의 윤창현 위원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 언론중재법을 지금 다루고 있는 소관상임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 문체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뭐 구면이시죠? 예, 굉장히 자주 뵙습니다. 네, 자주 뵙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참 숱하게 보신 거죠? 네,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분은 사이가 좋으십니까? 껄끄러운 관계십니까? 아니 뭐 껄끄러울 이유 하나도 없고요. 네. 네, 저는 저녁에 한번 뵙고 네.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소주 한 잔이나. 그렇게. 근데 두 분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딱 두 분만 되시네. 방역 수칙 때문에. 그러게요. 아무튼 그러니까 두 분이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입에서 단내 날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이제 우리 라디오 애청자들이 네. 직접 듣는 상황에서 토론은 또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아주 집중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네네. 좀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사안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주된 쟁점 사안 중심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그 김승원 의원께 제가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8월에 처리 방침은 그냥 고수인 겁니까? 네, 우선 언론중재법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언론중재법은 그 가짜 뉴스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인격권이나 재산권의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그런 피해 배상을 받는 그런 절차를 규정한 법인데요. 언론중재법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고 거의 17년 만에 아주 큰 폭의 개정안이 이번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핵심은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서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 언론 환경에서 가짜 뉴스의 그 퍼져나가는 속도와 범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사전적으로도 좀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내용은 좀 이따 이제 몇 개 뽑아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사실은 테니까. 6월달, 7월달에 처리하겠다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네. 8월도 좀 늦은 감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8월 안에는 처리하고 싶습니다. 8월 안에는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계획이죠. 그렇습니까? 네. 자, 윤창현 위원장님. 이거 그러니까 이런 8월 중에 그러니까 처리한다고 하는데 밀어붙이기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는 뭐 그런 요소가 좀 많다고 보고요. 네. 좀 더 수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언론중재법이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언론중재제도는 가짜 뉴스가 아니더라도 보도에 반박할 여지가 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해서 조정을 받을 수 반론 있죠. 청구가 있죠. 그렇죠. 그 정정 보도도 이렇게 전체 사실에 대한 뭐 정정도 있지만 뭐 일부 사실, 그러니까 전체 보도의 맥락에서 일부 사실이 틀렸을 경우에도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갖춰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가짜 뉴스로 인한 것 피해 구제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징벌적 손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징벌적 손배든 어떤 형태든 저희가 피해 구제에 반대한다고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방식 자체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거듭 이런 자리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제발 집권 여당에서 이 가짜 뉴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정립된 법률 용어나 학술 용어는 아니죠. 절대 아니고요. 네, 유네스코에서는 유럽에서는 실제 언론학자들이 이 가짜 뉴스라는 표현 자체를 대단히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사들을 공개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좀 그럼 강론으로 쟁점 하나하나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좀 제가 김성원 의원님께 하나 여쭤볼게. 네네.
뭐 8월 처리가 만약에 합의 처리가 된다면 그걸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 15일까지 이제 당 입장 내놓는다고 했던 걸로 제가 네, 기억하는데 네, 혹시 네. 어제 나왔습니까? 아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전달 안 됐습니까? 예,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2020년도 언론진흥재단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이 뭐냐고 했을 때 25%의 국민께서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두 번째가 편파 뉴스다. 언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쓰고 싶은 것만 쓴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다음에 언론 자사에 이익이 되는 보도 위주로 많이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찌라시성을 언론이 그걸 그대로 보도하더라. 미확인 보도. 네네. 네. 다섯 번째가 낚시성. 제목 보고 들어갔더니 내용은 틀리더라. 예. 그게 이제 합쳐서 80% 정도 되거든요. 예.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뭐 국민들께서는 워낙 요새는 뭐 정보도 많이 알으시고 또 이런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 통해서 많은 걸 접하시기 때문에 언론 또는 그 이상으로 정보라든가 판단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부응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일단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되느냐 마느냐가 이제 핵심 쟁점인데 그 전에 일단 그럼 개념부터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 의원님 또 판사 출신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제 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윤창현 위원장이 제기했던 바로 그 문제. 어디까지를 가짜 뉴스로 볼 거냐? 가짜 뉴스란 개념이 뭐냐?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를 가지고 일부러 정부를 조작하는 경우가 가짜 뉴스. 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네. 일단 만약에 이런 개념 정의에 동의를 한다면 그러면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조작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법률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영역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가짜뉴스는 저희 법 조항에는 허위 조작 보도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네. 허위는 사실이 아닌 것이고요. 예. 조작 보도는 사실로 오인하게끔 정보를 조작했다는 것인데요. 고의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작은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사실은 유럽연합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규정 방식이고요. 또 영국이라든가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글에서도 자체 내에서 기사가 허위거나 조작일 때는 구글에서 내리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다 갖추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법률에 이런 허위라든가 고의라든가 중과실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건의 판례가 형성이 되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언론인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법조인인 저로서는 아니 허위라든가 조작이라든가 그다음에 법률에는 위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위 속였다는 거죠. 사위에 의한 사위가 속였다는 뜻이죠. 네네네. 이런 것들이 법률 안에 많이 있는데요. 네. 그냥 법조인들은 늘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판례가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가려질 사항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윤창현 위원장님. 그러니까 언론인들께서도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도하실 때 좀 뭐랄까 기준을 좀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참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왜 한숨을 들이시세요? 아니, 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왜 예. 그러냐 하면 예. 지금 이제 이 가짜 뉴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언론진흥재단에서 했다라는 여론조사 지금 방금 뭐 그 국민들이 팟캐스트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00명이 응답하신 여론조사. 다른 정보를 접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알 만큼 아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수의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띠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기존 전통 언론들이 생산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그것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때 특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그것들이 그 뭐 특히 그런 팟캐스트 많이 듣고 하시는 요즘 그 언론 소비자들이 대부분 또 SNS 엄청나게들 하시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거 하시고 하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나 좋아하는 정보 중심으로 타임라인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정보 편식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그래서 그런 판단들 속에서 조금만 불리하거나 저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한 보도와 실제 저것이 진실이냐 가짜이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우리 미디어 소비 상황에서
대단히 혼재돼 있다. 그것들이 이 법안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황을 왜곡해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의원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니까 허위 조작이었잖아요. 그럼 네. 허위와 조작의 관계는 오어가 아니라 엔딩인 거죠. 그 또는입니다. 또는입니까? 네네. 아 또는입니까? 허위는 과실로 인해서 허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과실로 인한 허위보다도 저기 그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금 기존에는 고의나 과실로 국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은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거든요. 과실이 아닌 그러니까 중과실. 그냥 단순 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 대상은 아닌 거고, 예, 그건 이제 그렇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 법률에 준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문제는 이제 결국은 조작, 고의성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명백한 고의 또는 현저한 과실, 즉 중과실인데요. 중과실로 어떤 그 가짜 뉴스를 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의라는 것은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사실은 타인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갖다가 봐야 되는데 저희가 국민들께서 그걸 입증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뒀습니다. 첫 번째가 계속적 반복적인 가짜 뉴스를 했을 때, 계속적 반복성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제목과 기사 내용이 틀릴 때, 이거는 조작이 들어갔다고 저희가 일단은 추정을 하는 거죠. 아, 거기에 의도성이 있다고 이제 본다 이런 얘기죠. 네네네. 그리고요. 네네. 세 번째는 예컨대 인격권 침해에 있어서 이번에 뭐 조국 전 장관 보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기사와는 내용에 관계없는 그런 사파를 사용해서 어느 누구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때 이런 거라든가 그런 지표를 둬갖고 국민들께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들을 좀 쉽게 입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을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제 고의 중과실 추정의 6가지 기준을 이제 법률 안에 집어넣어 놓으셨는데 저는 이 조항 전체가 삭제돼야 된다고 보고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일단 너무 자의적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뭐 조국 전 장관 사례 말씀하셨지만 그 사파 문제는 조선일보 내부에 대해서 그런 그 생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에서도 굉장히 강한 비판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법안 논의할 때 이 부분이 없었어요. 그 사파 이런 거 뭐 고의 중과실 추정한다라는 고의 내용이 중과실 기준 중에 전혀 존재하지 않다가 조국 장관 사파 문제가 터지고 나서 갑자기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김성원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이거 조국 장관 문제 심각하지 않느냐. 심각한 사례가 될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법률로 이것을 일반화해서 규정할 때 특정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충분한 그 검토나 연구 없이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을 하나 제기할 수밖에 없고 네. 또 하나는 고의중과실 추정 과정에 법률을 위반해서 취재한 경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취재하면서 숱하게 법률을 위반했을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먼저 경찰 사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 이제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사칭하고 이거 당연히 법률 위반에 네. 해당할 수 있는데 예. 어떤 거대 권력을 상대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이나 뭐 다른 어떤 거대 정치인들의 뭐 비리 행위나 이런 것들을 캐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문서를 얻어야 될 경우도 있고 몰래 카메라를 써야 될 경우도 있고 예. 초상권이나 음성권을 불가피하게 침해해서 보도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보도들을 할 때 이런 조항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고민에 휩싸이는 거예요. 저희가 야 이거 했다가 걸리면 어떡하지? 데스크는 야 그거 나중에 몇 억씩 소송 들어와 시끄러워 하지 마. 이렇게 되면 네. 법원에 가서 다투는 건 나중 문제예요. 이미 생산 과정에서 견제 기능을 행사하는 그 생산 과정에서 언론 현장에서는 엄청난 위축 효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취약하고 그 부분 좀 반론을 할까요? 네. 다른 혹시 넘어가시기 전에 아니 혹시 좀 다 듣고 이제 종합적으로 반론해 주시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어떤 그 특정 사안에서 있어서 그 집중적인 탐사 보도를 하거나 할 때 대부분 일회성 보도로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그렇죠. 파고 네. 또 파고 또 파고 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가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가는 형태의 그 네. 작업을 취하는데 예.
상대가 전략적 봉쇄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계속 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연속 보도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 이외에도 뭐 수 없는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른 규정조차도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네. 얼마든지 자의적 규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언론 중재라는 제도를 통해서 반론 보도를 청구하거나 정정 보도를 청구하거나 해서 언론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던 것들이 대거 소송으로 넘어올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반론 김성훈 의원님 반론표 주시죠. 네네. 우선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그 경우에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취재 과정에서 주차 잘못했다가 딱지 띈 경우에도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느냐? 에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 뭐 예. 예,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 그 보도에 들어갔을 경우 그렇죠. 예, 그렇다는 걸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다 가짜 뉴스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혹시 법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거면 이 규정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해당이 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 혹시 오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취재를 했는데 오보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언론중재법 그 5조 2항 그 얘기는 많이 안 하시는데 오보인 경우에는 뭐 우리 대법원판에도 인정했듯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예, 거죠. 다 면책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 취재는 사실에 관한 그러니까 보도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어야 되고 그 사실은 증거로 인정돼야 된다고 언론중재법이 다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예. 그 증거는 이제 그 녹취, 그러니까 인터뷰 자료, 그다음에 물증, 어떤 서면 같은 거 그런 거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혹시라도 오보를 했더라도 다 면책이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취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보도 대상자에게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달라. 이러이러한 제보가 와서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 당신의 입장은 뭐냐라고 확인을 하고 그 보도 내용 중에 그 사람 말을 몇 줄이라도 써주면 그거에 대해서 판사가 이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또 중과실이 있는 가짜 뉴스야라고 하면서 징벌적 배상을 안 때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판례에서 분명합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반론을 담아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반론을 담아냈다고 소송을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짜 뉴스일 경우에 그 고의중과실의 추정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가 계속 같은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 뉴스를 누가 규정하느냐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 내가 보기에 가짜 뉴스면 그냥 거는 겁니다. 일단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위축 효과가 벌어지는 거죠. 소송의 자유는 인지 때문에 있으면 다 누구나 행사할 수 그리고 있으니까. 예. 5조 2항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서 조각될 규정을 그러면 뭐하러 법률에 지금 굳이 집어넣습니까? 아예 판사한테 맡겨서 다 하게 해버리지. 그럼 김승훈 의원님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저도 네네. 이제 기자 생활할 때 명예훼손 소송을 몇 번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 네네.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 게 이제 설령 그것이 오보라 하더라도 면책되는 경우가 공익에 부합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법원에서 이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를 가지고 이 기사를 썼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본 잣대가 네네. 크로스 체크가 됐는가 안 됐는가. 네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교차 취재가 됐는가 안 됐는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평가 잣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크로스 체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오보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100%안 들어가는 겁니까? 허위 조작 정보? 네. 일단 허위 조작 정보는 기본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실에 의해서 허위 보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일단 허위 조작 정보에 아니 해당이 그러니까 되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크로스 네네. 체크가 된다면이라는 말씀하셔서 네네네. 크로스 체크라고 하는 것은 중과실 범죄에 당연히 안 들어가고 오히려 노력한 거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보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그럼 허위 조작 정보에는 안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성 요건에는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허위 보도에는 해당이 되고 면책 사유가 된다는 거죠. 비록 오보이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성실하게 징벌적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이 그럼요. 얘기죠. 책임이 어렵게 없다는 이야기하지 겁니다.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률을 설계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이 법률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그렇게 운용될 것인가는 전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다른 입법에서도 그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저희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법률을 만들었죠. 사실은 이게 비정규직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인데 2년 지나면 다 자르는 해고법 돼 버렸습니다. 하루 전에 자르고 이랬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입법의 의도와 다르게 이 악용의 여지나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면 그런 식으로 오남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계신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요소에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 이제 서서히 열이 좀 받기 시작하네요. 혹시 의원님이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니 위원장님과 하도 많이 이제 토론하고 그래서 예. 오늘은 젠틀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왜 갑자기 그 갑 집안 얘기를 저 이씨 집안 얘기를 들어갖고 왜 그렇게 따지면 뭐 안 되는 게 없죠. 뭐 천국도 뭐 살기 어려운 곳이 되겠고. 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때문에 무슨 봉쇄 소송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힘 있는 자들은 이 언론중재법 이거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법으로 해결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이제 언론을 탄압할 텐데 일단 물론 보도를 막으려고 하겠죠. 예전에 이제 뭐 그렇죠. 정윤회 문건, 그 십상시 문건에 대해서 그때 힘 있는 정치 권력은 바로 뭐 대표이사라든가 편집국장 기자들 형사 고소시켜서 기소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제 권력이 있는 예컨대 그 쿠팡이랄까요? 쿠팡에서 그 노동자분들이 한 몇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노동 환경의 실태를 고발한 언론사에 대해서 각각 3번인가 1억 원씩 이렇게 과중한 배상 책임을 갖다가 그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저기 김종배 위원님 아나운서인가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재판 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비록 권력이 있는 자라도 그렇게 재판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다만 부당한 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고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비해서 힘이 없는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소송을 제기해도 5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 또 가짜 뉴스를 정정 보도를 해달라 그래도 언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추가 취재를 하겠다. 털어서 안 나오는 데가 있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서 정정 보도 안 해주고 계속 국민을 어떻게 보면 더 누르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되어 지금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언론과 대등하게 싸우려면 뭔가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신 그럼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은 이런 봉쇄 소송이라든가 남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막겠다. 근데 이거를 하나의 법률에다가 담다 보니까 왜냐하면 차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법률에 담다 보니까 언론 쪽에서 우려가 많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건 정치 권력이라든가 경제 권력이 그렇게 저희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청구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건의도 한번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의견 수렴하듯이 중지를 좀 모아보자고 해서 계속 지금 저희가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의원님이 열받는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도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과정에 굉장히 좀 말씀을 정제해서 계속 좀 드려왔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 민주당이 이 법안을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그 메시지 방식을 보면 굉장히 불쾌하고 좀 불온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요? 국민에게 무기를 준다. 국민과 언론 사이에 끊임없는 대립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최근에 누구시더라? 김용민 최고위원이신가요? 8.15 광복 직전에 이제 언론중재법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 기사로 보니까 언론의 자유는 언론 사주나 언론 종사자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당연히 맞죠. 언론 자유는 보편적 인권과 시민권의 자유와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언론 표현의 자유는. 그런데 그 언론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언론 종사자들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언론 자유와 시민의 자유가 언론 종사자들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마치 언론 자유를 이렇게 말 그대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언론 종사자들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다. 그러면 언론 종사자들의 자유는 시민의 자유를 위해서 그 시민을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한해도 되는 겁니까? 시민의 자유와 언론 종사자들의 자유가 다른 겁니까? 저희도 다 세금 내는 시민이에요. 언론 종사자들도. 그리고 언론 종사자들의 자유가 극심하게 탄압되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전두환 시절, 박정희 시절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런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민들이 죽었어요. 왜 그걸 자꾸 대립구도를 형성해서 언론을 공격하십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자꾸 왜곡된 정보 내지는 왜곡된 판단을 그 민주당 내의 그 강경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산시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근본 문제를 좀 제기해 주신 것 같은데 예. 결국은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 언론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와 또 언론을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는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마무리 때 좀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쟁점으로 좀 가서 자,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이제 그냥 가장 단순한 제일 큰 쟁점이잖아요. 자, 그럼 김성원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만약에 그 요번에 통과가 된다면 네. 어떤 효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언론이 보도를 함에 있어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좀 더 내부 게이트키핑이라 이런 데 더 이제 노력을 할 거고 네, 그럼 네. 보도가 개선되지 않겠느냐. 네, 이걸 네. 기대 효과가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떻게 일반 예방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네. 좀 더 조심하고 주의를 더 기울이고 하겠죠. 윤창현 의원님 이런 어떤 네. 시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일반 예방 효과보다 그 위축 효과와 언론이 이렇게 스스로 이제 예방 효과가 아니라 자기 검열이 강화되겠죠 스스로. 오히려 이제 그게 예. 이거 하면 이건 소송 위험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는 내부의 그 이제 좋게 말하면 게이트키핑이고 자기 검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감시 대상에 대한 비판 활동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이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징벌적 손배가 도입이 되면 상당 부분 그 소송이 늘어나는 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언론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기는 격과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언론중재법 개정돼서 징벌적 손배제 들어오면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변호사들일 겁니다. 예. 예. 수입료가 올라가나요? 수입료 엄청 올라갈 거예요. 일단 징벌적 손배를 하려면 소송 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지대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언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500만 원 정도 뭐 배상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징벌적 손배가 도입돼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인지대 올라가기 때문에 소송 가액은 올라가고 배상액이 거기 따라가느냐는 또 그 별개의 문제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소송 과정이 늘어나고 하면서 실제 언론 피해자들이 정말로 구제받느냐 제대로 구제받느냐는 또 다른 차원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두 분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부 게이트키핑이 강화된 거다라는 일단 가치 중립적인 판단은 두 분이 똑같습니다. 다만 게이트키핑이 강화된 결과가 지금 윤창현 위원께서는 오히려 눈치 보기 검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고 반면에 김성원 의원께서는 그것이 허위 조작 정보를 걸러내는 순기능이 더 강화될 거라고 지금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그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되면 당장 일단 내부 게이트키핑은 강화된다는 두 분이 공이 똑같은데 그 최종 결과는 양극으로 지금 갈리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거는 결국은 전망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그 근거는 언론중재법 자체 내에 있는데요. 그 4조에 관한 언론의 사회적 책무 거기에 보면 언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이제 충족해야 된다라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그 아주 그 이념이죠, 정신이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언론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국민분들은 일단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다. 한쪽 말만 써준다. 그리고 자기 말을 써주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이다. 아까 그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2020년 언론진흥재단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정확하게 충족시켜 주려면 언론이 어떤 균형 감각,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그다음에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그런 기본부터 일단은 보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못하고 있으므로 그러면 그것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예컨대 뭐 여러 가지 이번 개정안에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뒀지만 특히나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둠으로써 그런 일반 예방적인 효과를 갖다가 두게 하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 법률에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거의 20여 개 가까운 다른 법률에도 우리나라 법률 한 20여 개에 이미 도입이 되어 있고요. 도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시행이 되고 있어서 언론에 대해서만 이게 뭐 과하게 압박을 가한 것이다라고 하실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건 옳지 않다고 이 점을 혹시 보이고. 고려를 해보셨어요, 의원님? 어떤 왜냐하면 자 내부 게이트키핑이 강화가 되는데 네네. 내부 게이트키핑이 독립적으로 어떠한 간섭도 없이 게이트키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게이트키핑 단계에서 다시 그 이 보도와 관련된 당사자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네. 들어서 어떤 재벌의 비리를 폭로하는 어떤 이제 취재 보고가 이루어지고 기사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게이트키핑이 되는데 재벌에서 뭐 법무팀장이든 누가 되든지 써봐 쓰면 걸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이게 계속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과정에서 징벌적 손배제라고 하는 게 보도 전 단계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악용될 소지들 혹시 이런 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누구를 믿고 또 누구를 두려워하고 그 보도를 해야 되는지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국민을 믿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런 압력이 뭐 이건 뭐 언론법 개정안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압력은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압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요. 국민을 믿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기면 그런 힘이 그러니까 정론 보도의 힘이 나올 것이고 그런 기업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면 또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굴복할 수도 있겠죠. 서로 아니, 타협한다든가.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는 네네. 굴복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네네.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 힘이 누구한테 더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그 두 개의 기사가 있어요. 하나는 네네. 재벌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가 있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조금만 식품업체 어떤 사장님의 비리를 뭔가 폭로하는 기사가 있다고 한번 네네네.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네. 이런 경우에 조금만 식품업체의 사장님이 게이트키핑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보다 네네. 재벌 그룹이 그 게이트키핑 과정에 그러니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것이 보도 이후의 문제 전에 네. 보도의 과정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악용될 소지가 당연히 있고 그래서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저희가 원래는 뭐 명백한 고의라든가 중과실 외에 악의까지 더 입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또 그래도 걱정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못하도록 아, 진짜 그 여쭤보는데 그게 그렇게 그 하겠다. 헌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 재판 청구권은 국민 모두에게 보장이 되어서 예. 사실은 재판 청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요. 네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인정이 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법에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에서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제한을 둘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재판 청구 자체는 못 막지만 네네. 징벌적 손배 청구는 막을 수 있다. 네, 이건 법률로 인정되는 아, 거기 그게 때문에. 법리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네, 궁금해서 네, 네.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론 노조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한 그 법률적 설계를 언론 노조가 했었죠. 아, 했었습니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언론 학계나 그 시민사회에서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경청하고 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법률안을 제대로 상환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수기를 더 하자라고 요청을 드리는 게 그게 징벌적 손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실제 시민 피해를 구제하는 것 자체에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자는 거예요. 강화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 김성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문제가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아예 빼고 뭐 하는 과정들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너무 졸속이다. 당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법률 지금 통과가 며칠 남지 않았다는데 당의 일정에 따르면 그 마지막 법률 조문은 아직 공개도 되지 않고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그러니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자꾸 이제 뭐 국민들을 위한다면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론 보도를 한다면 그거 하기 싫은 언론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윤리강령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과 현실의 취재 영역에서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왜냐하면 국민을 두려워하고 취재하죠 누구나. 그런데 언론이 누군가를 비판해야 되고 견제해야 될 때 그 대상도 또 국민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모호한 개념으로 이 법률을 정리에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하나 그러면 화두를 한번 이 지점을 좀 그러니까 던져볼게요. 두 분 의견을 좀 한번 구했으면 좋겠는데 IFJ라고 국제기자연맹이 여기서 옛날부터 주장했던 게 징벌적 손배제하고는 무관하게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언론 그러니까 출판물의 명예훼손에서 형사와 민사를 다 걸 수 있게 해놨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데 차라리 민사를 활성화하고 그러니까 형사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징벌적 손배제는 민사잖아요. 형사가 아니라. 그러면 징벌적 손배제를 그러면 도입을 할 거라면 형사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100% 동의하고요.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 언론중재법과 징벌적 손배 도입이 언론의 위축이나 비판 기능의 그 위축 이런 우려를 좀 당에서 덜고 싶다고 하면 오히려 그러한 언론에 대한 그 표현 규제나 그 사후 검열 내지는 일종의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적 제도의 총량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뭐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하겠다라고 당에서 법안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형법상의 명예훼손제도 전반 그리고 뭐 망법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중첩적으로 지금 언론에 대한 규제가 대한민국만큼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총량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내놓고 오히려 그런 법률들을 먼저 정리해 들어가야 이 법안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거꾸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국민들도 예컨대 자기가 그 앙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뭐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것에 이렇게 잘못 이렇게 호소하거나 그러면 국민들도 형사적으로도 처벌받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거든요. 예, 국민들 다 그렇게 지금 적용을 받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언론은 자기들은 빼달라는 거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형사적인 건 좀 면하게 해달라. 예, 그래서 그래도 우리 언론이 사회적 공기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 주신다면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법안도 발의를 일단 했는데 일단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얘기죠. 국민들은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민사적으로도 다 이렇게 하는데 언론만 그럼 빠져나가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점을 좀 그러니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잠시만요. 두 번째는 중간에 말씀하시죠. 언론만 빼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명예훼손 제도 명예훼손 처벌 자체를 저는 저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없애든지 뭐든지 해서 그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그 법률의 총량 자체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 징벌적 손배까지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언론만 빼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 자체를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얘기는. 그러면 국민들 모두 다 당연히요. 적용되는 예. 그런 방식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얼마 전에 그 제정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네.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당연히 거기도 아마 그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이 됐죠.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그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게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지금 김승원 의원님의 주장은 그런 법률에서 형사 민사의 책임을 다 묻게 돼 있는데 유독 언론 문제에 대해서만 이걸 그러니까 면책을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지금 문제 제기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도 고민이 깊은 것이 예컨대 이제 재산이 없는 그런 일반 국민인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 안 받으니까 민사적으로 뭐 재판을 패소 판결을 받더라도 마음껏 떠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이 또 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명예훼손죄를 삭제했을 때 네. 다양한 또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예컨대 뭐 과거에 그런 명예훼손적인 사실에 대해서 계속 민간인이 떠들고 다니는 거를 그럼 형사적으로 완전히 빼버리면 또 그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또 입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고민이 있다는 거는 좀 말씀을 그렇기 드리고요. 때문에 저는 이 법률을 포함해서 그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 자유와 관련된 법령 전체를 테이블에 놓고 재조정하는 그런 수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이 법률을 이 시기에 통과시키며 꼭 통과시켜야 하는 그 시급성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 그러니까 당에서 무슨 만두 사건 그거 하고 또 뭐였죠? 그 김영애 선생님 사건 네, 네.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꽤 지났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을 때 민주당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이 이 징벌적 손배 도입 논의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민주당이 그럼 당론으로 그 부분을 찬성했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죠. 이 문제가 사실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그 미디어 분야 관련 공약들을 보면 대부분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심의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상의 그 익명성 보장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얘기고 이게 왜 그런 공약이 나왔냐면 이명박 정권 때 미네르바 함부로 잡아다 가두고 하는 방식으로 극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설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의 골간 그리고 그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들은 사실은 그런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공약했던 방향과 정반대의 역행입니다. 반론 좀 네. 말씀드릴까요? 뭐 아무튼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인데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언론중재법에도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불법이 더 센 거죠. 아주 악의적이거나 언론사의 영리한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배상액을 좀 세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네. 말해서 네. 불법이 크니까 그에 대한 책임도 크게 하겠다. 당연한 논리 기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그래서 국민들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는 이 조항을 갖고 한번 소송까지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시그널을 줘야 언론사에서도 뜨끔해서 그럼 정정보도 청구를 하겠다. 중간에 합의를 봅시다. 라고 해야 그 중간에서 뭐 정정보도가 나오든 그렇게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소송까지 해서 끝까지 나갈 국민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국민들께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드리자는 거죠. 예. 지금 또 국민들과 뭐 저희도 아니 그 제 국민이고요. 논리는 틀린가요? 불법이 그러니까 세질수록 일단 우리 윤창현 책임도 위원장님 늘어나야 말씀 된다고 듣고 저희가 예.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법 만들자는 거예요.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그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그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 좋은데 실제 언론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언론 보도의 거의 80~90%는 뭐 정치인들 뭐 경제 권력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반론이 들어오거나 어떤 기사에 대해서 이 표현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면 언론중재위원회 가기도 전에 내부에서 대부분 고쳐서 재수정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기사를 삭제하거나 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소송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미 그런 일정한 자정 기능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충분한 뭐 그걸 주겠다. 좋습니다. 하자는 거예요. 하는데 지금 현재의 법률이 그러면 그걸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거꾸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아까 이제 그 손해배상 일반 손해배상 산정 관련해서 매출액의 1000분의 1, 1000분의 1 기준 내셨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뭐 그걸 왜 매출로 하느냐는 매출액 기준으로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손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요. 건데. 예.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주로 사업자들이 제기하시는 논리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어디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전체 언론사의 규모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고 거대 언론사들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 그 전체 언론사들의 매출액 규모를 따져보니 1000분의 1, 1000분의 1 하면 500만 원보다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실제 배상액이. 그럼 이게 합당한 기준이냐 지금 마련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언론의 기능만 위축시키고 실제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나 손해배상이 필요한 언론 소비자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면 이 법을 왜 만드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언론 매출액 기준은 고려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언론 매출액이 그 언론의 영향력이랄까요. 그다음에 그 가짜 뉴스의 그 퍼지는 속도, 피해 정도의 가장 유력한 지표라서 그걸 넣게 됐고요. 만분의 1, 천분의 1은 제 생각에는 너무 좀 저는 한 100분의 1까지는 일단 올려서 예. 그거는 이제 법원이 판단할 일이니까요. 너무나도 피해가 크면 100분의 1까지도 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는 게 좋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매출액이 작은 회사라든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그러면 1억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것도 법원이 정하도록, 그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재판을 하는 법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액수를 정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 바운더리 내에서 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구체적 타당성 있는 액수를 판결하시면 됩니다. 일단 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삼아서 두 분께 각각 좀 그 별도의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김승원 의원님께 의원님께서 이제 또 이제 공교롭게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줄지가 또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일반 손해배상에서 사실은 상한액이라는 건 사실은 없잖아요. 규정상. 그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잘못된 보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 준해서 뭐 1억을 때릴 수도 있고 2억을 때릴 수도 있게 돼 있잖아요. 현행 법률로.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그 보도의 어떤 파장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라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네. 손해배상의 규모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굳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까지 도입이 돼야 되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가 되는데 네. 여기에는 더 근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판사가 정말로 공정하게 그렇게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느냐. 네. 법률을 그러니까 적용하는 주체는 판사인데, 이래서 재벌에 대해서 사모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벌을 봐주게 해왔다는 이야기는 국민 상식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해봤자, 네. 그래서 거대 권력에 대해서 눈치 보는 판사라면 이거 다 사문화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네. 예전에는 이 언론법 개정 전에는 그야말로 진짜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고무줄이었죠. 변론의 그래서 전치지, 500만 원짜리 수탁이 증거조사 많았고. 결과. 예. 딱 그거는 그냥 판사 마음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물론 이제 입법부는 당연히 법 제정까지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네, 없지만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어떤 신뢰가 또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그런 있었기 비판도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한 경위 피해 정도, 그다음에 연매출액의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해서 그래도 이 정도 기준은 지켜줘야. 그럼에도 지켜줘야? 불구하고 허위냐 조작이냐라고 하는 것은 판단의 영역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잖아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매출 기준에서 하니까 그래도 최저 한도가 나오고 최고 금액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판사님들이 그래도 이걸 갖다가 의식하면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규정은 될 이거를 아예 의식하지 않으면 파기 사유가 되거든요. 항소심 가면. 예. 그런 게 알겠습니다.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창현 위원장께 요걸 좀 질문드리고 네. 싶은데, 제가 그 대한민국 언론사에 보면 몇 가지 그 잘못된 보도로 인한 극심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만두소 사건이 불거져서 한 어떤 그 만두업체 사장님을 네. 극단적으로 선택한 일이 있었고, 예. 그 전에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라는 예, 게 기억합니다. 있었어요. 이거 번데기였던가요? 네네. 번데기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감출됐다고 해서 그 업체 폐업해 버렸거든요. 네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어떤 피해 사례가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눈 뜨고 그러니까 계속 놔두고 법원의 미온적 판결에 그냥 그대로 끌려가야 될 거냐? 이런 문제 제기될 수 있잖아요. 예,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뭐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언론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그 악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언론은 수사권이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정된 정보를 최대한 조합해서 진실에 가깝게 언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보를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수사기관이라든가 국가공인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포르말린 사건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예.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일단 그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고 구제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저희는. 그것까지는 동의하는데 그럼요. 100% 방법론에서의 동의하죠. 문제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언론중재법의 골간과 구조로는 그게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저희가
저희도 어떤 그 개정안의 뭐 모델을 내긴 했습니다만 그게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열어놓고 토론해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야 민주주의의 후퇴 없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극단적인 피해 사례들을 예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언론을 없애지 않는 한, 그리고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막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어떤 굉장히 큰 기회비용처럼 우리가 치르면서 갈 수도 있는데 네. 그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다만 이 법으로 그걸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최종 질문을 공통 질문을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김성원 의원님, 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의 도출하는 게 가장 최선 아닙니까? 최선입니다. 근데 이제 그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어서요. 논의할 만큼 했는데 안 되더라. 적점이 안 생기다. 작년 6월달에 이제 첫 법안이 나오고 네. 지금까지 법안 소위에서 5번 정도 논의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했는데요. 음. 그 외에도 저희 이제 문체위 위원들이 포함된 혁신위원회에서 10여 차례 간담회도 다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이제 만들어낸 법안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신 언론 단체들과 또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수정안도 일부 또 받아들였고요. 네. 제가 본 서류 자료만 해도 거의 제 키만큼 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봤는데 이제는 좀 이제 결단의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마지막 멘트는 아니죠? 네, 혹시 못다한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받는 네네. 그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네네. 할 만큼 했다는데요, 윤창현 위원장님 논의를. 근데 어찌됐건 이 문제 이게 뭐 법률안으로 저는 민주당이 뭐 하겠다면 하겠죠. 네. 180석 갖고 계신데 못 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그럼 누가 질 거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현업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 뭐 다시 고치고 저거 다시 고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데 그것조차에 대해서도 지금 이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해오신 시민사회나 또 정의당만 해도 이거는 벽돌 몇 장 뭐 빼고 어쩌고 할 게 아니라 설계도 자체를 좀 다시 그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들은 충분히 수렴해서 수기해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6개월 먼저 시행되나 6개월 뒤늦게 시행되나 이게 뭐가 그렇게 이 결정적인 차이를 빚는지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이.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정말 이 얘기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참 그 언론이 그래도 저희 뭐 고 박정철 군 사건이라든가 또 뭐 최순실 씨 태블릿 PC라든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큰 역할을 해주신 거 감사하고 언론이 뭐 권력의 부정부패라든가 비리 그리고 사회적 모순 비판하는 그 감시하는 그 본연의 기능을 갖다가 하시면 국민의 신뢰를 정말 얻을 텐데 안타깝게도 언론 국민 신뢰가 거의 주요 40개국 중에서 꼴찌 아닙니까? 5년 연속. 그럼 이거를 좀 바꿔야 되는데 언론도 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 ABC 협회랑 이제 신문 부수 조작 사건 근데 그 현장에까지 가서 다 촬영해 갖고 따끈따끈한 신문들이 바로바로 그냥 동남아로 팔려 나가고 계란판 만드는 거 그거 다 취재하고 터뜨렸는데도 언론사에서 보도를 안 합니다. 특히 신문사는. 저희는 했어요. 감사합니다. KBS랑 MBC는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나마 ABC 협회 그게 이제 철폐가 됐죠. 이렇게 언론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본인들이 누리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족벌 언론, 수고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특권에 대해서 이걸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이 국민에게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좀 더 국민 그 취재 대상에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좀 성실하게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도를 내시면 훨씬 국민들께서 신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신문법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포털에 의한 일방적인 기사 배열, 정보통신망법도 바꾸면 정보통신망법도 바꿔야 알겠습니다. 되고 또 공영방송이 또 굉장히 이제 순서대로 계속 해나가야 되고 또 국민들이 언론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바우처법 또 좀 빨리 제정해야 되고 지금 국민들은 언론 기사에 대해서 댓글 쓰는 게 그냥
댓글 쓰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서 언론도 국민을 믿고 가면 굳이 광고주인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데 의존하지 않고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경영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신뢰의 문제라는 어떤 그 지적이고 자율의 어떤 그 단계는 넘어섰다. 이제 일단 타율이 일정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윤창현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훈 의원님 여러 번 뵙고 그 갖고 계신 그 마음의 진정성이나 그 순수한 마음이나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실에서 그게 그렇게 구현될 것이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 번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이런 데서 이 법을 추진했으면 민주당 어떻게 했을 거냐에 대해서 답을 아직 안 하시고 계시다. 저는 뭐 거리로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의 정파적 소비의 여지가 대단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언론을 비판할 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십시오, 제발. 지금 그 의원님께서 그 ABC 협회 문제 얘기하셨을 때 언론이 보도를 안 하더라. 그래도 바로 반론이 탁 나오지 않습니까? KBS하고 MBC는 했다고. 그러니까 언론의 문제가 고유하게 있지만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비화될 때는 전체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 언론에서 돌출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특정 언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토론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언론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재생산하고 정보를 유포하면 국민들의 언론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언론을 대상화해서 언론이 문제라고 지목하고 그런 정보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책임들이 어디 있는가. 저는 정치와 언론 소비자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거기 굉장히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30초만. 네. 그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그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보니까 언론이 문제가 뭐 족벌 수고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큰 황소개구리 같은 그런 데가 다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뭐 광고 시장이라든가 사실은 지방 언론이라든가 중소 언론은 경영하기 힘들 정도로 허덕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여론이 조성이 안 되고 그래서 공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왜곡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언론이 그 다양하게 생태계를 구성해서 이렇게 여론이 다양하게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만들려고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좀 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마지막에요? 정말 마지막. 네, 원래 40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다른 거 아니고 예. 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언론은이라고 해서 언론이 국민들 사이에 무슨 이렇게 대단한 거리를 두고 별개로 존재하는 대상이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몰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렇게 갈라치기 해서 나온 결과들이 사실은 끔찍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언론 종사자들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가 분리되고 보편적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도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에서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제발 부탁인데 가짜 뉴스라는 표현 좀 제발 좀 사용하지 않아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만 걸치면 가장 좋은 것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언론 문제가 정립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신 정권에서의 자유언론 실천 투쟁일 때 이제 광고 개제 운동으로 국민이 어떤 저항하는 언론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도 있고 전두환 정권 하에서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라고 해서 어용 방송을 규탄하는 움직임도 있었죠. 어찌 본다면 본류는 저는 이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언론 문제에 동의합니다. 대해서는. 예.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민주당이 그 추진하고자 하는 이 그 법률 개정이 그런 국민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일탈한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국민적 반응 속에서 이제 검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인 것 같고요. 과연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거쳐가면서 확인할 것인가가 제가 볼 때는 과제인 것 같아요. 네. 요것만 좀 던지면서 오늘 토론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1시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토론할 줄 알았더니
거의 많이 또 건드리지도 못한 것 같은데. 징벌적 손해배상. 아니 그러니까 저는 수기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튼 가면 안 된다고. 저희가 언론 상대로 정치인이 참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국민들 70% 이상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찬성을 하시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힘을 얻고 하는 거죠. 내가 말을 또 잘못 꺼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저 여론조사 그 질문을 그렇게 던지면 어떤 조사라도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이만 확인하고 오늘 토론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